오랜만이네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어떤 감정은 자연스레 희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도 그 이름도 이제는 먼 이야기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박정우,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는 시카고로 떠났고 나는 그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내 예비 사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재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들 민재가 들어왔어요. 32인 민재는 서울에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런던 본사를 둔 회사의 한국 지사 근무였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밝은 갈색 머리의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파란 눈에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섞인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라예요. 로라박.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 반, 놀람 반이었죠. 민재가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만났어? 작년 여름부터요. 로라는 런던 본사에서 일하는데 서울지사로 발령 나왔고 글로벌 마케팅 팀장이라 민재랑 할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네요. 민재는 신이 나서 로라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신이고 아버지가 한국계 이민자라는 것.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로라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재가 던진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로라 성이 박씨길래 물어봤더니 아버님 성함이 박, 정자, 우자시래요. 엄마보다 3살 많으시고요. 박정우? 순간 온몸이 떨리면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민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회학 교수시래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은퇴하셨지만 가끔 강의도 하신대요. 사회학? 미국.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확률로 보면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학과인데다 미국에 살았다니. 지금 사는 곳이 스코틀랜드라고 해도 이름이 같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표정이 바뀌자 민재가 놀라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달에 상견례 하면 어때요? 로라 아버지도 한국으로 오시겠대요. 상견례.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돈으로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요. 흔한 이름이니까.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민재가 나간 뒤 저는 서재 구석 책장 아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보석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주 장식이 달린 작은 옷핀이 나왔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당신이 이걸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1983년 9월 마지막 헤어지던 날 23살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로 떠났던 정우 씨는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를 기다리다 포기한 저는 그를 잊으려 애썼어요. 민재 아빠와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고 출판사에서 일하며 틈틈이 글도 썼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진주핀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982년 봄, 22살에 제가 있던 그곳으로요. 4월이었습니다. 저는 여대 국문과 3학년이었고 대학문학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학연합회는 서울 시내 여러 대학 문학 동아리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날은 종로 어느 다방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씨의 봄날의 기억입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죠. 봄은 언제나 기억의 형태로 찾아온다. 원고를 다 읽고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촌에서 온 사회학과 대학원생 박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봄은 언제나 기억의 형태로 찾아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가 생각하는 봄의 기억이 어떤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는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주변에서 모두 와우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니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제게 봄은 아직까지 비어있는 기억이에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던 그는 좋은 답변입니다. 라고 답하며 조용히 물러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죠. 깔끔하고 하얀 얼굴에 선해 보이는 눈빛인데 저만 바라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글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다른 작품도 있으세요? 네, 몇 편 더 있긴 한데. 읽어볼 기회를 제게도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고 버스 정류장까지 길을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둘이서요. 다음 모임이 오기도 전에 학교 사무실에 그가 보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별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반듯한 그의 글씨를 보고 또 봤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에 대한 수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두어 번 편지가 오가고 난 뒤 5월이 되자 우리는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학교 앞으로 찾아온 그와 함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몇 시간씩 이야기했지요. 6월 어느 토요일 정우 씨가 연극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연극을 본 뒤 한강변을 걸었어요. 은주야.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반말을 한 것이었어요. 네. 내가 3살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괜히 쑥스러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내게 그가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어요. 내가 널 많이 좋아해. 떨리는 목소리지만 내 손을 꽉 잡는 그의 행동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만날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절 끌어당겼고 제 얼굴을 돌려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었죠. 첫 키스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지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었지만 시간을 쪼개서 만났죠. 대학로 뒷골목 다방, 창경원 벤치, 남산 산책로. 우리만의 장소들이 생겼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죠. 정우 씨 하던 내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8월 어느 날 남산에서 야경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은주야. 응, 오빠. 시카고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어. 박사과정. 언제? 내년 가을 학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하던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애써 내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시간만 나면 서로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그는 논문을 마무리하며 미국 유학 준비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출판사 앞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걸었어요. 손을 잡고 때로는 어두운 골목에서 키스를 나누고 어느 금요일 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랑 같이 가자. 결혼해서 같이 가.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만 혼자 두고 어떻게 오빠를 따라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 외동딸인 저로서는 어머니만 남겨놓고 따라가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은주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정우 씨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끝내고 올게. 2년, 아니 3년이면 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기다릴게, 오빠. 정말? 응. 나 오빠 말고는 안 돼. 꼭 기다릴 거야. 애써 눈물을 삼키는 나를 바라보며 그가 내 이마, 볼에 입을 맞췄어요. 1983년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드디어 9월 출국이 확정됐죠.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8월 말 그의 학교 세미나에 따라갔습니다. 경주까지 가서 그의 발표를 보고 기다리다가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함께 걸으며 웃었습니다. 은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26, 제 나이 23살.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가졌습니다. 9월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그와의 마지막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줘. 상자를 열자 진주 장식이 달린 작은 옷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쌍이야. 하나는 내가 가지고 갈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당신이 이걸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따자마자 내게로 돌아올게. 만약 혹시라도 가능해지면 언제든 네가 내게로 와. 옷핀을 내 옷에 달아준 정우 씨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사랑해, 은주야. 평생 사랑할 거야. 이틀 뒤 떠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김포공항까지 따라갔어요. 출국장 입구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기다릴게. 나도 빨리 돌아올게. 가서 맨날 편지 쓸게. 한 달 뒤 시카고에서 첫 편지가 왔습니다. 5장짜리 편지였어요.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오갔어요. 10월, 11월, 12월. 기숙사에 사는 그에게서 국제 전화가 온 건 12월 24일이었습니다. 비싼 국제 전화 요금 때문에 아주 짧게 사랑한다는 말만을 남겼죠. 그리고 1984년 1월 편지와 함께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이라도 공부를 그만두고 너한테 갈까? 하지만 그 뒤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저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지만 정우 씨의 편지는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우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말.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하지만 박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계속 일했고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첫 소설집 봄날의 기억이 나왔고 그의 가을의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랑보다는 존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민재가 태어났고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어요.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진주핀이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보곤 했죠. 그날 밤의 온기를, 우리가 나눈 사랑을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출판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했죠. 그리고 지금 60살을 넘긴 제 앞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40년 만에 그가 제 예비 사돈이 된 겁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요. 민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학 전공, 시카고 이민, 이 정도면 그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먼저 화상으로 만났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화요일에는 미용실에 갔어요. 수요일에는 옷을 골랐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다시 편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었죠. 1984년 1월에 받은 그 편지. 왜 연락이 끊겼을까? 4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재가 집에 들렀어요. 엄마, 내일 긴장되죠? 조금은 그렇지. 로라 정말 좋은 애예요.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재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고 진주핀을 꺼냈습니다. 손 안에서 진주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40년 전 내 첫사랑이 건넨 그 핀. 오늘 나타날 사람은 정말 나의 정우 씨일까요? 저는 진주핀을 옷 위에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작은 진주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만약 오빠가 기억한다면 이걸 알아볼까? 헤어질 때 불렀던 정우 오빠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오후 1시 50분 민재가 노트북을 세팅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재가 화상 통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화면이 떴다가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밝은 갈색 머리의 여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로라였죠. 파란 눈이었지만 얼굴에서 한국인의 느낌이 살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로라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라. 반가워요. 잠시만요. 아버지 모셔올게요. 로라가 자리를 뜬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배경이 보였어요. 나무로 된 책장, 클래식한 스탠드. 에딘버러의 어느 집인 것 같았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 큰 키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리고 그 눈. 또렷하고 진지한 눈빛은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박정우,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나의 정우 오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오빠도 화면을 보는 순간 가만히 숨죽였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로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와 그 사람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40년 전보다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 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했죠. 이은주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이 붕 뜨는 게 꿈인 듯 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님 미인이시죠? 출판사에서 일하셨는데 아직도 글을 쓰세요. 벌써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들을 보니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했던 대로 고우시네요. 그의 눈이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제 블라우스 깃에 꽂힌 진주핀에 정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는 늘 제게 예쁘다고 했었죠. 로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은주 작가님 책 갖고 계시잖아요. 봄날의 기억이라는 책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봄날의 기억. 그건 제가 1988년에 낸 에세이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은 1982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날 읽었던 글의 제목이기도 했죠. 정우 씨가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작가가 된 걸, 내 책을 읽었고 갖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놀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떨린 마음을 애써 감추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니 대화가 잘 통하시겠는데요. 로라, 내 말이 맞지? 로라도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두 분 모두 너무 멋지세요. 결혼식 때 직접 만나면 더 좋겠죠? 화면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수많은 질문이 오갔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식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돈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희의 현실이었죠. 잠깐만요. 누가 찾아왔나 봐요. 로라가 민재에게 말하며 잠시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도 잠깐 자리를 비웠죠. 두 아이가 자리를 비운 찰나의 시간, 정우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로시네요. 설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상념이 자꾸만 빠져나왔습니다. 정우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진주핀,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네. 제게도 그 한 쌍이 있습니다.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는 나를 버렸을까? 고개를 떨군 사이 화면에서 그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아, 인터넷이 끊겼나 봐요. 방으로 돌아온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손 안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1분쯤 지나 화면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로라만 나왔어요. 죄송해요.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아버지께 급한 손님이 찾아오셔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괜찮아, 로라.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재가 밝게 대답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우 씨가 자리를 뜬 이유를. 아마 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거예요. 화상 통화가 끝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냥 긴장해서 그래. 로라 아버님 좋은 분 같죠? 말씀도 차분하시고. 좋은 분. 네,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 전 내가 기억하던 그때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떠났었죠. 민재가 나간 뒤 서재에 홀로 앉아 마음을 추스렸어요. 블라우스 깃에서 진주핀을 떼어내 손에 쥐는데 후회가 앞서더군요.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준 진주핀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고 가슴을 쥐어뜯던 시간들을 잊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었는지 정말 잊어버렸었네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진주핀을 상자에 넣어 문을 닫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우 씨,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당신도 나처럼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당신에게 나는 대체 뭐였을까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밤은 깊어만 갑니다. 화상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새긴 흔적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그 눈빛. 이틀 뒤 목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국제전화였죠. 여보세요? 은주 씨.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의 목소리에 그대로 세월만 얹은 것 같았어요. 낮고 떨리는 음성.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목이 메었어요. 저, 박정우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번호를 물어봤어요. 할 말이 너무 많더군요.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잘 살고 있었지요. 정우 씨는요? 저도 그냥 잘 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죠. 정우 씨가 조심스레 그 말을 꺼냈습니다. 토요일에 진주핀을 보고 놀랐어요. 아직 가지고 계셨다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40년 동안 버리지 못했지만 당신은 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연락이 끊겼는지. 지금이라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네, 들을게요. 그 사람의 숨소리에 망설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날들의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된다면 계속 봐야 할 사이니까요. 시카고에 도착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1984년 2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저는 그대로 그 차에 치였습니다. 그날이 떠오르는 듯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사고 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3주가 지나 있더군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도 여러 대 골절됐죠. 병원에 3달 입원해 있었지만 다 나은 게 아니었고요. 그 뒤로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정말 끔찍했어요. 전화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당신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좌절했었죠. 병원비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요. 왜 그 뒤로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죠. 정우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1년 넘게 재활을 하고 1986년 봄에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힘든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돈을 모아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죠. 한국에 왔었어요? 네. 5월이었어요. 당신이 일하던 출판사를 찾아갔고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출판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정우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나왔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었죠. 아직까지 그 모습이 기억나다니. 1년 반 만에 만난 당신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너무 기뻐서 당신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한 남자가 나보다 더 먼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당신이 그 남자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뭐라고요? 키 큰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당신과 나란히 걷고 있었고 당신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86년 5월 분홍색 원피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선을 봤어요. 당신은 연락도 없으니 어머니가 너무 성하셨죠. 안 만나도 좋으니 그냥 차라도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도 집안에서 반대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2번 만났어요. 그것도 점심시간에요. 출판사 앞에서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한테 관심 없었어요. 정우 씨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아무 말 없던 그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재활하는 동안 내가 너무 약해졌었나 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2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행복해 보이길래 발길을 돌렸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방해할 수는 없었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줄도 모르고 연락 없다고 얼마나 원망했는데 오빠 어머니도 사라지셨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들만 하고 그해 가을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결국 결혼했어요. 어머니도 나 때문에 미국에 와 계신 상황이었고 한국에 잠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라 엄마는 널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나를 도와주던 영국 여자였어. 제대로 완치되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 전의 엇갈림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귀국도 안 했는데 잊으려고 죽을 듯이 노력했었지. 정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화면에서 너를 보는 순간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니? 내가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잊혀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달고 온 진주핀을 봤을 때 인정하게 되더라. 난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 갑자기 침묵이 흘렀고 그가 깊은 숨을 내뱉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나를 사랑한다며 나만 바라보던 그때처럼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세월 속에 묻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처럼 생생해졌어. 너의 목소리, 너와 걸었던 그 길들, 너와 함께했던 그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났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널 믿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줘. 아니야. 이젠 알았는 걸요. 오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그거면 됐어요. 전화 너머로 정우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잊지 못하면서도 그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포근한 침묵이었죠.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군에게 들었어.
사별한 지 10년이나 됐다고? 힘들었겠다. 오빠도 꽤 됐다면서요? 암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지.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가보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었어. 내게 한국은 너와의 아픈 시간들이 살아있는 곳이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따뜻하고 고마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가끔 서랍에서 진주핀을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전화를 끊기 전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한국 가는 거 알지? 그때 진주핀 가져갈게 나머지 한 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랑 이번에는 꼭 맞춰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우 씨도 저처럼 아팠다는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잊지 못했다는 것도. 서재로 가서 편지 상자를 열었어요. 1984년 1월에 받은 마지막 편지를 꺼냈죠. 곧 다시 연락할게. 그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월의 초여름 밤이었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쁜 마음 한켠에서 불안함은 커져갔죠.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옛날 감정이 남아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정우 씨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로라 아버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 들어오신대요. 상견례를 토요일에 하자는데 괜찮으세요? 토요일? 그럼 도착하시고 하루 만에? 그러게요. 피곤하실 텐데 며칠 쉬시고 하랬더니 아버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빨리 뵙고 싶다고 빨리 뵙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토요일 좋아. 그럼 강남 호텔 레스토랑으로. 점심 예약할게요. 엄마, 긴장되죠? 저도 떨려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더 떨리고 있는지. 상견례 전날 금요일 밤, 저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분홍색 원피스의 가디건을 골랐어요. 정우 씨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 40년 전 우리에게 서로밖에 없던 그 시절, 그가 좋아하던 차림이었죠.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렸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마지막으로 진주핀을 꺼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이 작은 장식 저는 조심스럽게 가슴에 달았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간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신이 나서 로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민재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로라예요. 민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로라가 앉아 있었어요.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어머님.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저를 부르며 로라가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나도 반가워. 로라를 안아주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우 씨의 딸이라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우리 쪽을 바라보는 그 사람, 회색 정장을 입은 근사한 그는 박정우, 바로 그 박정우였습니다. 40년 만에 직접 마주하는 순간 화상 통화로 봤을 때보다 더 생생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그 눈빛, 그 또렷하고 진지한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정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로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지만 저와 정우 씨 사이에는 그 길었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깊고 따뜻한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제 가슴에 달린 진주핀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거리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였죠. 민재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코스 요리로 천천히 내달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주문을 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에딘버러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힘들기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기대되고 설레서 잠까지 설쳤네. 그의 눈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설레서 잠을 못 잤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설렜으니까요.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민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저희 아버지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침도 거의 안 드셨대요. 로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멋쩍은 표정으로 원래는 잘 먹으니 걱정 말라더군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재와 로라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말 결혼식, 신혼여행 계획, 신혼집 이야기. 로라가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민재가 무언가 말할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프로포즈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로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로라가 울어서 제가 더 당황했어요. 민재가 웃으며 로라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운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정우 씨도 흐뭇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민재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저도요. 로라가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뛰더라고요. 민재가 로라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정우 씨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바라봤었다는 걸 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어울리지요? 네,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재와 로라가 아니라 저를 향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로라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났고 민재도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갑자기 테이블에 저와 정우 씨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죠.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반말이었어요. 응, 오빠.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지냈어? 응, 오빠도 잘 지낸 거지? 그럭저럭 잘 살아냈지. 정우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 당신 보니까 어제 일 같아. 정우 씨가 제 가슴에 진주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상자, 이거 가져왔어. 상자를 열자 진주핀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한 쌍의 짝. 당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 버릴 수가 없었지. 오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정우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40년 전 그날처럼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젠 괜찮아. 오빠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우린 괜찮은 삶을 살았잖아. 응, 좋은 사람들 만났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키웠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무슨 운명일까? 정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주야, 난 아직도 너를 그때 민재와 로라가 돌아왔습니다. 정우 씨는 재빨리 손을 놓았어요. 저도 자세를 바로 했죠.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로라가 밝게 물었습니다. 아, 옛날 이야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했어. 정우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혹시 그 당시에 서로 아셨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저도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 로라가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로라. 민재와 정우 씨도 악수를 나눴어요.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어머니 조심해서 모시고, 그리고 저와 정우 씨가 마주 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건강하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을 피해 정우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혼자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민재와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엄마와 로라 아버지는 뭐랄까? 그림체가 비슷하달까? 앞으로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 민재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정우 씨와 저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진주핀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내일 정우 씨를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단둘이.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자꾸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북촌 한옥마을 어때? 조용히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북촌? 그곳 역시 40년 전 우리가 자주 걸었던 곳이었죠. 좋아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재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오후 1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으로 향했어요. 7월의 햇살이 뜨거웠지만 가슴은 더 뜨거웠죠. 안국역에서 내려 북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정우 씨가 서 있었어요.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말끔했습니다. 정우 씨도 저를 보더니 제 쪽으로 뛰어오더군요. 왔어? 응.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화했습니다. 여기 오랜만이지? 정우 씨가 골목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몇 년 됐어. 오빠는 한국에 들어올 때 와봤었나? 20년은 된 것 같은데? 20년?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기억나? 정우 씨가 어느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뭐가? 여기. 우리 여기서 커피 마셨잖아. 그때는 작은 다방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1982년 가을 단풍이 질 무렵 이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문학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당신이 입었었던 분홍색 가디건이 참 예뻤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의 얼굴에 그때처럼 장난기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죠. 언덕을 올라가며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 근처 서울 전경이 보이는 곳에 벤치가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서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정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고백할 게 있어. 40년 동안 당신을 잊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사랑했어.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봄이 와도 눈이 내려도 당신 생각이 났어. 너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옅어졌지만 그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한테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마음 한편에 항상 오빠가 있었으니까. 서랍에서 진주핀을 꺼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뭘? 이 감정. 아직도 남아있는 이 마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가 말을 이었어요. 우린 이제 사돈이 돼. 아이들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난 널 그냥 사돈으로만 볼 수가 없어. 어제 널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이 40년 전처럼 뛰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제 오빠 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고 정우 씨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연인으로 지내면 안 될까? 40년을 기다렸잖아.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인?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아이들도 성인이야. 자기들 결혼과 우리는 별개라고 이해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민재는 이해 못할 거야. 엄마가 예비 사돈과 연인 사이라니. 혼란스러워할 거고 로라한테도 미안해할 거야. 아이들이 겪게 될 혼란은 어떻게?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우리 때문에 복잡해지면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금은 어떤 답도 못하겠어. 오빠를 만나서 너무 기쁘지만 내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얼마나? 모르겠어. 결혼식까지는 아마. 정우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나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골목길을 걸었어요. 이번엔 말없이 그냥 나란히.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한옥 카페였어요. 커피 마실래? 카페에 들어간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요. 커피가 나오고 마주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그는 조바심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너 내일은 바쁠까? 이번 주는 시간이 어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일은 안 되지만 모레는 괜찮아. 그렇다고 날마다 만나면 민재가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이 모르게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도 되지? 만날 수만 있으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 밝은 웃음.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바래다 주겠다고 같은 택시에 탄 그는 말없이 손을 잡았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라디오에서 업 웨어 위 빌롱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같이 봤던 영화 사관가 신사 속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 죄책감과 행복,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정우 씨와 저는 만날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우 씨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연인으로 지내면 안 될까? 가슴 한편에서는 그래,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재는 어쩌고 로라는 어떻게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이틀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 시간까지 정우 씨와 문자와 전화를 수십 번은 주고받았어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일어나면 전화로 조심스럽게 나를 깨웠고 잠들기 전까지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20살 연애를 다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만날 땐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함께 탔죠.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절 이끌었고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7월의 햇살 아래 도시가 반짝였어요. 생각해봤어?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알았어. 천천히 해. 정우 씨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민재와 로라도 함께 만났습니다.
4명이서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장인어른이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두 분 대화하시는 거 보면 옛날부터 아는 사이 같아요. 로라 역시 흐뭇해했습니다. 저와 정우 씨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이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정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순간의 온기가 한참 동안 남았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는 혼자 서점에 갔습니다. 사회학 코너에 들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우 씨의 이름을 검색했죠. 몇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번역서였어요. 정우 씨가 쓴 사회학 저서들. 저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 서문을 읽다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인가? 아니면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도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우 씨의 책 내용이 마치 지금의 우리 모습 같았죠.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읽었어요. 정우 씨의 생각과 철학이 담긴 글들. 40년 동안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정우 씨에게 책을 보여줬어요. 서점에 가서 오빠 책을 사서 읽었어. 정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책을? 민망한데? 좋더라. 오빠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고나 할까? 번역본이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찾아봤을 거야.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사이를 지나쳤어요. 그때 정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김 교수님. 제 몸이 약간 굳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윤경 교수라는 이름을 휴대폰에서 봐버린 겁니다. 한국에 오셨다고요? 제가 와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가 짧게 이어지더니 만나기로 약속하는 눈치였습니다. 사회학과 후배 교수인데 한국에 와 있나 봐. 잠깐 보자고 하네.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몇 마디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싫었습니다. 싸늘해진 제 목소리에 정우 씨가 눈치챘는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그냥 사돈일 뿐이잖아. 그날 밤 저는 김윤경을 검색해봤습니다. 런던 대학 사회학과 교수. 정우 씨보다 6살 어렸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미운 사람이라니. 나도 여자였구나.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그의 문자나 전화에 대한 답이 짧아졌지요. 그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로 뛰어왔더군요. 이틀 만이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뭔가 있어.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뭐가 불편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윤경 교수님이랑은 가까운 사이야? 정우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는 후배야. 말했잖아. 설마 질투하는 거야?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정말 동료일 뿐이야. 좁은 교포사회에서 전공 과목이 같은 교수들끼리니 당연히 연락하는 정도야. 정말? 응. 솔직히 말할게. 정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 교수가 5년 전쯤 로라 엄마가 죽고 나서 마음을 내비친 적은 있어.
같이 저녁 식사도 하자고 하고 집에도 자주 들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내 선에서 정리했어. 정우 씨가 제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 아무런 감정이 생겨나질 않더라고.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건 당신뿐이야. 오직 당신 하나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상해졌나 봐.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정우 씨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은주야, 내 주변에 어떤 여자가 달려들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당신 하나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질투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그 다음 주 민재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로라 아버지께서 저녁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좋아. 민재와 함께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에 가기로 했죠. 민재와 함께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로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그를 보며 활짝 웃으면서 걸어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로라와도 아는 듯 인사를 나누더군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를 보는 시선이 달랐으니까요. 어디 가시나 봐요? 그렇잖아도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김 교수 여긴 무슨 일로? 여기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먼 친척이긴 하지만 한국에 와 있으니까 안 가보기 그렇더라고요. 이쪽은 사윗감? 거리낌 없는 그녀의 성격에 민재마저도 활짝 웃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까딱했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네요. 내게 관심을 갖는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내 이런 기분을 눈치챘는데 정우 씨가 저녁 예약에 늦겠다며 돌려보내더군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사하면서요. 윤경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돌아서는 순간에도 윤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내일 같이 점심 드실래요? 학회 이야기도 하고.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저녁 식사 내내 드레스와 부케와 샴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죠. 두 아이는 작지만 사랑스러운 결혼식을 원했죠. 결혼 전에는 별 문제가 아닌 걸로도 싸운다는데 두 아이는 영혼의 단짝 같았어요. 지켜보는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고요. 지금 이 순간 그가 사돈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남자가 옆에 있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후배 교수에 대한 마음은 묘하게 마음에 맺혔습니다. 며칠 뒤 경복궁 근처 갤러리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야기가 명치 끝에 맺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김 교수님, 실망하신 것 같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설령 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내가 확실히 말할게. 내 주변에 여자는 없어. 김 교수든 누구든. 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야. 하지만 좋은 분 같던데. 오빠한테 잘 맞고 로라도 좋아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정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어?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오빠밖에 없어. 정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였지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우 씨의 진심을, 그의 사랑을. 하지만 여전히 결정할 수 없었어요. 민재와 로라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우 씨와 저는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도 나도 한마음이었어요.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남산을 걷다가 정우 씨가 힘들게 말을 꺼냈죠. 결혼식 끝나면 나 에딘버러로 돌아가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하겠어? 우리의 미래? 미안해, 오빠. 아직도. 아이들 생각하면.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재촉하지 않을게. 내가 편한 대로 해. 하지만 은주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에딘버러로 돌아가도 10년이 지나도 난 당신을 기다릴 거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워했는데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들렀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재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건 아닐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번 주 토요일에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로라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두 분이 좀 달라 보인다고요. 두 분이 손도 잡으시고 두 분이서만 뭔가 얘기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애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엄마와 장인어른은 예비 사돈이세요.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소문 나면 곤란하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엄마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로라도 좀 신경 쓰이나 봐요. 민재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라도 눈치챘다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덜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날 밤 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늘 민재가 우리 얘기를 했어.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로라도 이상하게 생각한대. 전화 너머로 정우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했나 봐. 아니야, 내 잘못이야.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결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거리를 둘게. 결혼 앞둔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부모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 씨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정우 씨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도 그냥 사돈으로 지내자. 그게 맞는 거야. 정우 씨에게도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운명일까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드디어 민재와 로라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신없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화장을 고쳤죠. 마음고생 탓인지 얼굴도 형편없는 것 같더니 그나마 화장발이 먹힌 듯도 했죠. 가슴에는 진주핀을 달았습니다. 40년 전 정우 씨가 준 그 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그와 나만의 비밀인데요. 뭘? 결혼식장은 경기도 외곽의 야외 정원이었어요. 오후 2시 시기였죠. 저는 1시쯤 도착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로라와 인사하는데 정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일주일 만이었는데 천년은 지난 것 같았어요. 정우 씨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격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조금은 다른 느낌의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같이 보낸다면 서로에게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정우 씨는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행진곡이 울리고 로라가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로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우 씨가 로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죠. 버질로드 중간쯤에서 정우 씨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우 씨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일 텐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단상 위에서 기다리는 민재의 모습도 의젓했죠.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두 아이들이겠죠?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인연입니다. 주례의 말이 귓가를 스쳤어요. 두 가족의 인연. 정우 씨와 저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했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와 정우 씨는 양가 부모로서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우 씨와 가까이 서야 했어요. 어깨가 스쳤고 손이 닿았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정우 씨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식 끝나고 호텔 정원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재와 로라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저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9월 저녁이라 선선했어요. 정원 끝쪽 벤치에 정우 씨가 앉아 있었죠.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 그거 알아? 너 한복 입은 모습 처음 본 거야. 우리 얘들 행복해 보였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은주야, 결정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대답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그냥 사돈으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야. 민재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욕심부렸던 걸까? 내가 널 또 힘들게 한 거니? 미안해. 정우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 달 행복했어. 너랑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걸었던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만약 우리한테 아이들이 없었다면, 사돈이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날 선택했을까? 저는 정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40년 전에도 지금도 난 항상 오빠였어. 정우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잊지 마. 네가 사돈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이든. 내 마음속에 여자는 너 하나야. 사랑한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사람에게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우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달래주는 그에게서도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일 에딘버러로 돌아갈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건강해. 은주야 안녕. 정우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정우 씨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리고 정우 씨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원에 혼자 남아 정우 씨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오빠 다음번에 만날 땐 사돈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가 에딘버러로 떠났다는 소식을 로라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없는데도 시간은 빨리도 지나갔죠. 외로움이 사무쳤지만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그가 떠났고 그와 다시 이별했는데도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가끔 그와 나누던 메시지를 들여다봤고요. 그는 다시 내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쩜 그렇게 단호할까 싶었지만 내가 흔들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로라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내년 7월쯤 태어날 것 같대요. 그렇구나. 로라 건강 조심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시간은 더 흘러 겨울이 왔고 봄이 왔습니다. 로라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가끔 민재네 집에 들러 로라를 보살펴줬죠. 어머님, 아버지가 손주 보러 오신대요. 출산 예정일 맞춰서요. 로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걱정되시나 봐요.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꼭 와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로라가 진통 시작했어요. 병원 가요. 알았어. 금방 갈게. 병원 대기실에서 민재와 함께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다가왔고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우 씨였죠. 1년 만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정우 씨는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다고 로라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때맞춰 도착하셨네요. 그는 조금 늦었으면 출산하고 도착할 뻔했다고 너털웃음을 짓더군요. 로라에 대한 걱정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 사람을 다시 본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짜릿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일 줄 몰랐었는데 스스로 놀라웠어요. 그때 간호사가 우릴 찾더군요. 출산하셨습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정말요? 민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입원실로 옮긴 로라는 힘들어 보였지만 밝게 웃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사라진 듯 행복해 보였어요. 로라 힘들었지? 응, 우리 아기 봤어? 울면서 로라를 안아주는 민재를 보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을 때
우리 넷은 설렘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조이. 손주의 태명이 조이였거든요. 우리 손주네. 정우 씨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로라의 아이, 정우 씨와 저의 손주. 며칠 뒤 로라가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민재네 집에 머물렀어요. 정우 씨도 2주 정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 했죠. 어느 날 오후 서연이를 돌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 씨가 서 있었어요. 들어와.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다정했어요. 작고 예쁘네. 그러게. 처음에는 정우 씨를 위해 자리를 비켜줬어요. 두 아이를 위해 서로 멀리 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둘만의 약속을 아들 부부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죠. 어쩌다 보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어쩌다 보니 밥을 같이 먹게 됐고, 어쩌다 보니 같이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했죠. 물론 어려웠습니다. 겨우 눌러놨던 마음들이 자꾸만 올라오며 그의 사랑이 욕심났습니다. 그러다 그가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가기 전에 넷이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고요. 식사 중에 로라가 말했습니다. 저 런던 본사로 복귀 발령이 났어요. 3개월 뒤에요. 제 손에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런던으로? 네. 글로벌 마케팅 본부 확장하면서 저더러 돌아오래요. 회사에서 민재 씨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어려우니까요.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 나중에 승진하려면 본사에서 일한 이력도 필요하지. 서연이 키우기도 좋을 거야. 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로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런던 갈 때 같이 가실래요? 이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서연이도 어린데 저희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같이 가자고? 네. 저희 맘 같아서는 쭉 계셔 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힘드시면 몇 달만이라도요. 사돈 어른도 계신데 나까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는 기차로 4시간이에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로라는 엄마가 같이 가주시길 원하더라고요. 로라는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눈이 정우 씨와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런던, 정우 씨가 있는 에딘버러에서 4시간 거리. 손주를 돌보면서 가끔 정우 씨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오래 그와 같이 있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게도 그에게도.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우 씨가 내게 속삭였죠. 은주야. 내가 사는 곳에 네가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의 앞날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연이 돌봐준다고만 생각해주라. 부탁해. 알겠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민재와 로라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된 편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주핀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그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이 이렇게 클지 상상조차 못했었지요.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나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12시간 뒤였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로라 옆을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짐을 찾아 입국장을 나서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우 씨였습니다. 아버지, 로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정우 씨가 로라를 안고 서연이를 들여다봤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네. 그리고 정우 씨의 눈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은주 씨. 2달 만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정우 씨의 차에 짐을 싣고 런던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죠. 민재네 집에 짐을 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할 일이 있다고 에딘버러로 돌아갔고 저는 서연이를 돌보며 런던 생활에 적응했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에딘버러로 향했습니다. 킹스크로스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4시간 동안 영국 북부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초록 들판과 오래된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죠. 에딘버러 웨이벌리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정우 씨가 서 있었어요. 캐주얼한 스웨터에 청바지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잘 왔어. 정우 씨가 서연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집에 갈까? 우리는 정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딘버러 구시가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였어요. 여기에요. 정우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아늑했어요. 책으로 가득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에딘버러 성. 로라는 쓰던 방을 그대로 쓰면 되고, 은주 씨는 1층 게스트룸을 쓰시면 됩니다. 정우 씨가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고마워요. 천천히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 씨가 직접 만든 스테이크와 파스타였죠. 아버님, 저보다 요리 솜씨가 좋으신데 나중에 맛있게 스테이크 굽는 법 가르쳐 주세요. 민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볼까? 난 엄한 선생인데 잘할 수 있겠나? 서로 웃으며 박수치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민재와 로라는 서연이를 재우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정우 씨만 거실에 남았어요.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정우 씨가 홍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여기 어때?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 조용하고 평화롭고 이 집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꼭 오빠 같아. 여기서 사는 건 어떨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살 수도 있지 뭐. 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자주 와. 서연이 데리고 와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물론 너 혼자 와도 좋아. 나 보러 와준다면.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에딘버러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정우 씨가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주름진 듯 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오빠, 우리 괜찮을까? 정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게 뭘까? 40년 전처럼 돌아갈 순 없고 젊은 날의 사랑도 아니야. 정우 씨가 제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내 바램은 우리가 함께 손주보고 함께 차 마시고 에딘버러에서도 지내고 런던으로도 가고 그렇게 서로를 찾아서 여행하듯 살자. 그렇게 옆에서 지켜주는 거야. 우리한테 허락된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딱 너랑 나만 생각하는 거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 떨어져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위층에서 서연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곧 로라가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죠. 손주가 우는 소리도 이제 익숙해져야 하나 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정우 씨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에딘버러 성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저는 정우 씨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조용히 일어난 그가 어느 순간 제 옆에 와 서 있었어요. 저는 정우 씨를 올려다봤죠. 흰 머리가 성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40년 전 그 청년 같았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사랑해. 사랑해. 홍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껴안고 있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인생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40년 전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죠.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서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40년 만에 사돈으로 다시 만났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운명을 부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